어두운 밤, 낡은 고속구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재물에 눈먼 자들의 손에 의해 가장 순수한 영혼이 끔찍하게 유린당했던 잔혹한 기록이죠. 빛 한 줄기 없는 동굴에 갇혀 6년을 버티다 결국 죽통에 갇혀버린 한 아이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책임질 충격적인 조선의 괴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괴담실록, 죽통의 저주, 주통주소, 일부, 사라진 아이. 나는 개성 김씨의 늙은 후손 김혜긴이라 하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 김희관 어르신께 듣고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극이며 또한 우리 집안에 드리워진 그림자와도 같은 이야기라오. 16세기 말 임진왜란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조선 땅은 흉흉한 소문과 알 수 없는 재앙으로 가득했으니 우리 집안 또한 그 광풍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오. 할아버지께서는 늘 고향 개성을 그리워하셨지만 그곳에서 겪으신 아픔 때문에 쉬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셨지. 개성은 고려의 옛 수도이자 상업이 발달한 풍요로운 도시였소. 비록 조선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뒤였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오가며 활기 넘치던 곳이었지. 할아버지 가족은 비단 장사를 하여 넉넉지 않으나마 평안한 삶을 꾸려가고 계셨다오. 특히 할아버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 곧 나의 숙부가 되실 분이 계셨으니 이름은 김수동 긴쇼돈이라 하셨지. 수동 숙부는 영특하고 총명하여 온 집안의 기쁨이었소. 그의 웃음소리는 처마 및 풍경소리처럼 맑고 고왔으며 그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시선은 늘 따라붙었다오. 1590년 무렵이었을까. 숙부의 나이 겨우 6살 되던 해, 그해 가을은 유독 깊고 스산했소. 단풍은 채 붉어지기도 전에 바싹 말라 떨어져 내렸고 이른 찬바람이 들녘을 휩쓸었지. 사람들은 저마다 흉년을 걱정하며 불안해했고 알 수 없는 질병과 그에 의한 소문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에는 아무런 불행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 믿었건만 하늘은 어찌 그리 무심하셨던지 어느 날 숙부께서는 집 앞에서 개구쟁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계셨다오.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할머니께서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지. 할아버지께서는 장터에 나가셨다가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셨다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은 고요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는 수동아, 애미 없는 곳에서 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 할머니께서는 부엌에서 나오시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해가 벌써 졌는데 하시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셨소. 할아버지는 그제야 뭔가 불길함을 느끼셨지.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수동 숙부를 찾았지만 아무도 숙부를 본 사람이 없었소. 함께 놀던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였지. 밤이 깊어질수록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소. 어둠 속을 헤치며 마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숙부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오.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 부부는 밤낮으로 숙부를 찾아 헤매셨소. 개성 땅을 넘어 인근의 황해도와 경기도 지역까지 숙부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혹여나 산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했을까 아니면 나쁜 사람에게 잡혀갔을까 노심초사하셨다오. 할머니께서는 울다 지쳐 실신하기를 수십 번, 할아버지 또한 수척해진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숙부의 초상을 들고 애원하셨지. 사람들은 처음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무관심해졌소.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으로 이어지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숙부의 흔적은 희미해져 갔지. 이제는 지나가는 이들이 할아버지 부부를 보면 혀를 차며 불쌍하다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소. 할아버지께서는 꿈속에서도 숙부가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깨어나셨고
피미한 달빛 아래 아내의 앙상한 어깨를 붙들고 한숨을 쉬셨다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소. 6년. 어린아이가 어엿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시간이었지.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숙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 단념하고 마음속에 깊은 무덤을 만드셨다오. 아들의 방은 그대로 두신 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방 문 앞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지. 할머니께서는 끝내 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셨고 온 집안에는 깊은 슬픔과 적망만이 감돌았소. 2부 어둠 속 6년, 영혼의 파멸. 기미에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속에서 나는 그 작은 유골이 품고 있었을 6년간의 잔혹한 이야기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홀로 버텨냈을까? 차갑고 음습한 땅속 깊은 곳에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어린아이의 영혼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나를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기록 속 연매라는 단어가 점차 선명한 실체를 드러내며 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기미의 일기장에는 아들이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마을에 떠돌던 기이한 소문들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밤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혹은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수상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숲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어찌 그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였을까? 기미의 아들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6년 전 기미의 아들 철수는 집 앞에서 조약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마당 한편에 피어난 채송화에 앉은 나비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마당 가득 떨어진 붉은 감잎을 모아 작은 산을 만들며 깔깔거렸다. 그때 숲 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이리로 와보겠니? 어린 철수는 고개를 들어 숲 가장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낯설지만 인자해 보이는 표정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대나무통, 즉 죽통 주통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죽통 안에서는 코를 자극하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아이의 눈에 비친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을 것이다. 달콤한 꿀과 함께 버무려진 약과 혹은 따뜻한 쌀죽 위에 고명으로 올라간 곶감 같은 것들. 어린아이의 호기심과 식욕을 자극하기에 더없이 좋은 미끼였다. 사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철수를 불렀다. 아가야, 이 안에 맛있는 것이 가득하단다. 이리 와서 구경하고 맛보렴.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너에게만 줄 것이니.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께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죽통에서 풍기는 유혹적인 냄새와 사내의 인자한 미소는 어린아이의 경계심을 쉽게 허물어뜨렸다. 게다가 사내는 다정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다. 철수야, 어서 와보렴. 혼자서는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단다. 결국 철수는 무심코 사내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숲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햇살은 희미해지고 나뭇가지들은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듯 음산하게 얽혀 있었다. 사내는 계속해서 조금만 더 가면 더 맛있는 것이 있단다 라며 아이를 꿰어냈다. 숲의 냄새는 짙어지고 새들의 지저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 사내는 마침내 으슥한 바위 동굴 앞에 멈춰섰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아는 길과는 너무나 다른 낯선 풍경이었다. 공포가 엄습해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늦은 뒤였다. 사내는 돌연 표정을 바꾸더니 아이를 매정하게 좁은 동굴 속으로 밀어넣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작은 몸으로는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동굴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눅눅한 흙냄새로 가득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엄마, 아빠를 외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사내는 이내 동굴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막아버렸다. 굉음과 함께 마지막 빛마저 사라지자 아이는 이제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아이는 갇힌 동굴 속에서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꺼내줘!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의 작은 목소리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질 뿐
아무도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목이 쉬고 눈물이 말라붙을 때까지 아이는 울고 또 울었다. 동굴은 춥고 습했으며 아이는 점점 더 추위와 공포에 질려갔다. 꼬르륵거리는 배에서는 허기가 밀려왔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렇게 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바위로 막힌 통로가 아주 조금 열리더니 작은 죽그릇 하나가 동굴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쌀과 고소한 냄새가 아이의 코끝을 자극했다. 아이는 허겁지겁 그 죽을 먹어 치웠다. 차가운 동굴 속에서 아이를 살린 것은 다름 아닌 이 죽 한 그릇이었다. 죽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진 채 다시 사라졌다. 그때부터였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좁은 동굴 속에서 아이는 가끔씩 들어오는 죽에 의지하여 연명해야 했다. 때로는 풀로 엮은 이불이 들어올 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 좁은 틈새뿐이었다. 산에는 아이가 죽지 않을 만큼만,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음식을 주었다. 철수는 밤낮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었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동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다. 작은 희망조차 허락되지 않는 잔혹한 감금이었다. 점점 아이는 지쳐갔다.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고 피부는 창백해졌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다. 끝없는 어둠과 고립은 어린아이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울부짖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점차 체념하고 무감각해졌다. 죽이 들어오면 허겁지겁 먹고 그렇지 않으면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잠들기를 반복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갇혔는지, 누가 자신을 가두었는지, 부모님은 자신을 찾고 계시는지 모든 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잊으려 애썼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간의 개념마저 사라진 채 아이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갔다. 6년이라는 세월은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다. 그 6년 동안 철수는 어둠 속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갔다.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정신은 이미 붕괴된 지 오래였다. 그는 더 이상 해맑게 웃던 철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죽통의 그림자에 갇힌 영원히 파괴된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나는 김희의 아들이 겪었을 그 비참한 세월을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연매라는 주술의 잔혹한 목적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끔찍한 주술이 과연 무엇이며 왜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이토록 잔인하게 유린해야만 했을까? 나의 펜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비극의 끝에는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밀려왔다. 3부 성호사설이 기록한 연매의 진실. 6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아이는 더 이상 김희가 기억하던 해맑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광부의 손에 이끌려 동굴 밖으로 나온 아이는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 눈을 가늘게 떴다. 앙상한 몸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이 가늘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흙먼지와 머리카락이 뒤엉켜 마치 산송장 같았다. 뼈마디가 드러난 손과 발, 움푹 들어간 눈은 6년간의 끔찍한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가장 처참한 것은 아이의 눈빛이었다. 공허하고 초점 없는 눈빛은 그 속에 담겨 있었을 모든 순수함과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김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저앉아 통곡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보았다는 기쁨보다는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모습에 대한 절망이 더 컸다. 김희는 곧장 의원을 찾아가 아들을 치료하고 돌보려 안간힘을 썼다.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먹이고 따뜻한 옷을 입혔으며 해묵은 때를 씻겨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면 오히려 구토를 하며 고통스러워했다. 빛과 소리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고 작은 움직임에도 놀라 몸을 잔뜩 웅크렸다. 밤마다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며 흐느꼈고 가끔씩은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어둠 속 동굴에 갇혀 지낸 6년의 세월은 어린아이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마저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던 것이다. 김희는 밤낮으로 아들의 곁을 지키며 혹여 잠시라도 눈을 감았다가 영영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는 아들이 동굴 속에서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다. 매일 밤 아이의 창백한 손을 붙잡고 잃어버린 지난 시간 동안 들려주지 못했던 세상 이야기를 속삭였다. 봄에 피어나는 꽃들, 여름날의 시원한 소나기, 가을 들판의 황금빛 곡식들, 그리고 겨울밤의 따뜻한 아랫목 이야기까지.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절절했지만 아이의 공허한 눈빛은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철수의 영혼은 이미 동굴 속 어둠에 갇힌 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6년 동안의 감금 생활은 아이의 모든 생명력을 앗아갔다. 결국 아들은 구조된 지 2년 만에 김희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작은 손이 힘없이 늘어지고 가늘게 이어지던 숨결마저 끊어지는 순간 김희는 다시 한번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아들을 2번이나 잃는 고통은 그를 완전히 파멸시켰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시신을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개성 하늘을 뒤덮는 슬픈 메아리가 되어 오랫동안 맴돌았다. 나는 김희의 아들이 왜 그토록 잔혹하게 유인되고 감금되었으며 끝내 주술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조선의 기록들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범인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기록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 잔혹한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광기 어린 범죄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존재했던 기괴한 주술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 답은 바로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이익괴 1681, 1763이 쓴 성호사설 싱후구마이라는 책 속에 담겨 있었다. 이익은 학문적 깊이와 더불어 백성들의 삶과 당대의 사회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했던 인물이다. 그의 박물학적 지식은 미신과 주술에 대해서도 냉철한 시각으로 접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성호사설 제2권 만물문 마물문 편에 나오는 다음 내용은 나에게 충격과 함께 실마리를 제공했다. 우리나라에는 연매매라는 괴이한 짓이 있는데 남의 집 어린애를 도둑해다가 고의적으로 굶기면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인다. 때로 맛있는 음식만을 조금씩 주워 먹이는 바. 그 아이는 살이 쏙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게 될 정도에 이른다. 이러므로 먹을 것만 보면 빨리 끌어당겨서 먹으려 한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죽통주통에다 좋은 반찬을 넣어놓고 아이를 꿰어서 죽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아이는 그 좋은 반찬을 보고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발버둥치면서 죽통을 뚫고 들어가려 한다. 이럴 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번개처럼 빨리 찔러 죽인다. 그래서 아이의 정혼징혼, 정신과 영혼이 죽통 속에 뛰어든 후에는 죽통 주둥이를 꼭 막아 들어간 정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죽통을 가지고 호부, 허후, 부잣집 한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으로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병이 생기도록 한다. 오직 이 아이의 귀신이 침범함에 따라 모두 머리도 앓고 배도 앓는다. 그 모든 병자들이 낫게 해달라고 요구한 다음에는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앓는 머리와 배를 낫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과 곡식은 드디어 자기의 이득으로 만든다. 이것을 세속에서 연매라고 하는데 근자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겠으니 이는 아마 법이 준엄하기 때문이리라. 이익의 기록은 김희의 아들이 겪었던 비극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낯선 사내에게 유인되어 깊은 산속 동굴에 갇히고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먹으며 6년간 연명했다는 사실은 아이를 살이 쏙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만드는 연매의 준비 과정이었다. 동굴 속에서 가끔씩 들어오던 죽그릇과 풀로 엮은 이불은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되 약하게 만드는 도구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가 죽통 속으로 들어가려 할 때 날카로운 칼로 번개처럼 찔러 죽였다는 부분은 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6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어
겨우 2년을 더 살다 죽은 김위의 아들이 어쩌면 저 참혹한 연매의 방식으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위의 아들을 땅속 깊이 묻은 채 발견했다는 광부의 증언은 연매를 행하는 자들이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이의 유골에서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흔적이 발견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이보다 더 끔찍한 결말은 없었다. 연매는 단순히 아이를 죽이는 것을 넘어 그 아이의 정혼을 죽통 속에 가두어 이용하는 주술이었다. 아이의 영혼을 강제로 불러내어 부잣집에 병을 퍼뜨리고 그 병을 고쳐주는 대가로 재물을 얻는 극도로 사악하고 이기적인 행위였다. 병에 걸린 이들이 아픈 머리와 배를 낫게 해달라고 애원하면 죽통 속 아이의 귀신을 다시 유인하여 병을 고쳐주고 그 대가로 돈과 곡식을 받아 자신의 이득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기록을 읽으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연매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생명과 영혼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이익은 자신의 시대의 연매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기록했지만 김위의 아들 사건은 16세기 말에도 이러한 끔찍한 주술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법이 준엄해졌다고는 하나 인간의 어두운 욕망은 그 어떤 법률로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는 법이다. 조선이라는 유교 사회의 엄격한 도덕률 아래에서도 이러한 잔혹한 주술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했다. 연매에 갇힌 아이들의 영혼은 과연 어떤 참혹한 세월을 견뎌냈을까?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영혼의 고통, 그것은 과연 누가 치유해줄 수 있었을까? 나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죽통 속에 갇혀 고통받던 어린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이 이야기는 비단 조선시대만의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과 악의는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섬뜩한 경고였다. 사부, 시대를 넘어선 악행, 연매의 흔적. 성어사설에 기록된 연매의 내용을 접하고 김위의 아들이 겪었던 비극이 단순히 우연한 사고가 아닌 치밀하고 잔혹한 주술적 범죄였음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인간의 탐욕이 어린 생명의 영혼을 이용하려는 발상까지 이르게 했다는 사실은 나의 오랜 탐구 생활에도 불구하고 깊은 전율과 함께 인간 본연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금 마주하게 했다. 그러나 나의 고서 탐독은 이 연매라는 기괴한 풍습이 비단 조선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미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러 문화권에 걸쳐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중국 숫세이 나라의 역사 기록에서도 연매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수나라 양제원은 요술과 미신을 엄격하게 금했는데 그 중에는 아이의 영혼을 이용하는 주술적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조선의 연매처럼 상세하게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의 영혼을 가두어 재물이나 권력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의 광대한 역사와 다양한 지역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형태의 주술이 암암리에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종종 발견되곤 했다. 특히 일본의 기록에서도 연매와 흡사한 주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어린아이의 혼을 불러내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주술을 히토바시라, 나, 코다마무리와 같은 형태로 이해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대개 건물의 안정이나 자연신에게 바치는 재물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기록에서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 어린 영혼을 이용하는 끔찍한 주술도 존재했다고 한다. 일본의 미신과 요괴 설화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어 특정 아이의 영혼을 이용해 저주를 내리거나 재물을 얻으려는 주술이 최악의 주술 중 하나로 여겨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서는 주술에 희생된 아이의 영혼이 특정 사물에 갇혀 원한을 품고 떠돌아다닌다는 섬뜩한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나는 연매라는 잔혹한 주술이 단지 조선이라는 특정 시공간에 국한된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미신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보편적인 어둠의 단면임을 깨달았다. 재물에 대한 탐욕,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이기심, 그리고 미지의 힘에 의존하려는 나약함이 어린 생명을 희생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여린 영혼은 이러한 악의적인 주술에 가장 취약한 존재였다. 그들의 영혼은 강제로 갇히고 통제당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욕망을 위해 이용당했다. 생각해보라. 6년 동안 어둡고 좁은 동굴에 갇혀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주어지는 음식으로 연명하며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어린아이의 심정을, 그리고 마침내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죽통 속으로 들어가려 할 때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죽통 속에 갇히는 그 순간의 절규를, 나는 이 아이들의 영혼이 겪었을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육체적인 갈증과 굶주림, 추위와 공포는 물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자신이라는 존재마저 잃어버리는 정신적인 고통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참혹했을 것이다. 죽통 속에 갇힌 그들의 정원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 빛을 갈망하고 어머니를 부르며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은 채 주술사의 명령에 따라 부잣집을 떠돌며 병을 퍼뜨려야 했을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고통을 되새기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윤회 속에서 헤매었을 그들의 원한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이 익은 연매가 법이 준엄해지면서 사라졌다고 기록했지만 과연 그러했을까? 인간의 탐욕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이득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어두운 주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연매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어린 영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희의 아들은 그 끔찍한 죽통의 저주에서 6년 만에 극적으로 벗어났지만 육체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영혼은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결국 그는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영혼은 비로소 죽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을까? 아니면 6년간의 고통과 죽음의 순간의 충격으로 인해 여전히 이승을 떠돌며 자신의 원한을 호소하고 있을까? 나는 서재의 창밖을 바라보았다. 현대의 도시는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그 빛 아래에도 여전히 어둠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수백 년 전의 비극적인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 곁을 떠돌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경고이자 울림이다. 오부망자의 메아리, 현재의 경고. 나는 고소고를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서재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음산했다. 김희의 아들이 겪었던 비극과 이익에 성호사설에 기록된 연매의 실체,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던 유사한 잔혹한 주술의 흔적들은 나에게 단순한 예리하기를 넘어선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다. 수백 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씁쓸한 진실 때문일 것이다. 연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존재인 어린아이를 탐욕의 도구로 삼아 영혼마저 파멸시키는 극악무도한 행위였다. 아이의 육체를 서서히 굶주리고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그 아이가 오직 음식에만 집착하도록 만드는 과정은 섬뜩하리만큼 치밀하고 잔인했다. 모든 희망과 의지를 꺾고 오직 본능만이 남은 상태에서 맛있는 반찬이라는 미끼로 죽통 속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여 그 영혼을 가두는 방식은 인간의 악의가 얼마나 깊은 심연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죽통 속에 갇힌 아이의 영혼은 자유를 빼앗긴 채 주술사의 노예가 되어야 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따뜻한 집도 해맑은 햇살도 모두 빼앗긴 채 오직 타인의 병을 부르고 고치는 도구로 전락하는 고통은 육체의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었을 것이다. 영혼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영원히 헤매는 존재. 과연 그 영혼은 6년의 동굴 감금과 2년의 병고, 그리고 주술적인 죽음의 순간에 겪었던 그 참혹한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김희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영혼은 비로소 해방되었을까? 아니면 그 끔찍한 고통과 원한을 고스란히 품은 채 이승을 떠돌고 있을까?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의 작은 영혼이 겪었을 고통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 나조차도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었다. 성호사설에서 이익은 연매가 법이 준엄하여 사라졌다고 기록했다. 이는 희망적인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나는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법과 제도가 인간의 악한 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근원적인 어둠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매와 같은 노골적인 주술적 행위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약한 존재를 이용하려는 어두운 욕망은 형태를 바꾸어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부모에게 학대받아 죽음에 이른 아이들,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당하는 아이들, 심지어는 어른들의 욕망 때문에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접한다. 육체적인 죽통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아이들의 영혼을 가두는 또 다른 형태의 죽통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관심이라는 어둠이 될 수도 있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감금 도구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온라인 공간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연매가 그러했듯이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은 여전히 어른들의 욕망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 김희의 아들은 불과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망자의 메아리는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약하고 순수한 존재가 그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말이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단순한 예지하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이자 미래를 위한 교훈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어둠의 그림자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제어하고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법이 준엄해지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마음이 따뜻하고 정의로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한번 낡은 고서를 어루만졌다. 페이지마다 스며든 옛사람들의 한과 고통이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듯했다.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어린 영혼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이다. 밤은 깊어지고 서재의 호롱불은 희미하게 흔들렸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나는 문득 바람소리 속에서 6년간 죽통에 갇혀 지냈던 김희의 아들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는 듯했다. 엄마, 아빠, 꺼내줘. 그 목소리는 마치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영원한 경고처럼 나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과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서재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칠 것이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어린 영혼들의 이야기, 그리고 죽통의 저주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잔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연약한 존재가 그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망자의 메아리에 귀 기울이는 제가 늘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겠군요.